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침에 일찍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특히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특강을 해주시는 한센 박사님께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분 오늘 날씨 어떻습니까? 날씨 대단히 좋고 아름답죠? 전형적인 가을 날씨입니다. 화창합니다. 근데 우리 농업의 오늘과 미래는 그렇게 화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나라 식량 자급률이 2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5%를 해외에서 사다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의 인구, 농촌 인구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나라 농산물의 유통, 물류 시스템은 아주 낙후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밖으로 국제적으로는 많은 나라들과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과 FTA가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충격보다도 더 크다고 하는 한중 FTA가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은 아주 최대의 위기, 총체적인 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시점에서 한센 박사님의 특강은 아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 관계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는, 한국은 제조업 위주로 산업화를 했습니다. 덴마크는 농업 중심으로 산업화를 해서 농업 선진국이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한센 박사님은 우리나라 농식품 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센 박사님의 좋은 특강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어렸을 때부터, 청년 시절부터 한국 농업의 길이라 하면은 덴마크에서 배운다라고 생각했던 나라입니다. 덴마크는 우리보다도 더욱 어려운 역사적 시기가 있었는데, 밖에서 잃은 것을 안에서 찾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땅을 찾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육성해서, 인재를 육성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항상 이야기했던 달가스나 그룬드비나 크리스텐 콜 같은 애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를 바탕으로 해서 오늘날 덴마크이 경제 대국, 복지 대국, 교육 대국, 특히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협동조합 대국입니다. 전 국민이 협동해서 국가에 나가는 방향에 협조해가지고 나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덴마크 협동조합이 한때는 1000여 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규모화해서 소수의 협동조합이 덴마크의 농업경제를 뒷받침하고 있고, 무역에 있어서도 앞장서고 있는 인상적인 것을 돌아보고 왔는데, 그게 바로 덴마크의 데니시 크라운이라고 세계에서 미국의 돼지 가공 수출 다음으로 2위를 하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국민은 약 550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복지국가를 가고 있고, 지난번에 가가지고는 덴마크의 DAC, 덴마크 농민들은 일을 하고 덴마크의 농민들의 권익은 데니시 어그리컬처 카운슬이라는 농업회의소를 통해서 하는 인상적인 나라였는데, 그 나라의
농업 전문 연구가인 닥터 한센 선생님을 초청하신 한국농식품 직업전문학교의 김명용 이사장님, 조홍기 학장님, 여러 임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농업이 위기라고 하지만은 어느 시대 어느 역사에 있어서나 항상 위기는 있었는데 그 위기에 굴하지 않고 도전하는 자만이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선진 농업국가이고 경제 대국이고 복지국가인 덴마크의 경험을 우리가 배워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우리 한국 농업의 중요한 시점에 이렇게 덴마크 정말 국제 농업 통상 전문가라 할 수 있는 그 한센 박사를 초청해서 특강 행사를 가지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런 좋은 행사를 농업계의 최고 전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국농업신문과 농민 최대 생산자 조직인 한농협과 함께 또 행사를 개최하게 또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명윤 다산인재개발원전 이사장님과 조홍기 한국농식품 직업전문학교 학장님, 그리고 오늘 종합토론의 자정으로 수고해 주실 황민영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한국농업은 뭐 쌀 간세화 문제라든가 한중 FTA 문제, 또 연안방 또 이런 또 FTA 문제 등 상당히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현상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만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갖고 대변에 따라서 저는 충분히 앞으로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 농업계 모두가 우리 농업의 방향에 대해 같이 걱정하고 고민할 때야말로 이제까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그 대화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세미나는 많은 의미가 있고 특히 이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지만은 또 덴마크의 통상 전문가 한센 박사를 모셨다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래의 그 학자들은 기후 산업이라든가 의료 산업 그리고 이 바이오에너지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 농업을 미래 산업의 가장 유망한 산업이라고 지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조지 소로스 같은 유명 투자가는 농업의 미래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것이 좋은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단순히 미사역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서 농업에 대한 새로운 또 희망과 비전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농식품 전문학교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새로운 농식품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미래 전문 인력을 양산하고자 설립했다는 점에선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게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사가 한국 농업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며 참석자 모두에게 늘 건강과 행운의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선 참 제가 그 한국 농업의 방향은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이 3개국을 잡았는데 이 덴마크가 가장 앞선 기술과 교육이 있어서 우리도 이제는 한국의 농업이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센 박사가 이제 기조해서 특강을 하기 전에 우리 한국의 농업을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한 10분 정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메인 키노트 스피치를 지금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여기는 교육도 받으셨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한 10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과제 제목을 한국 농업의 생존 전략과 과제. 이제는 한국 농업이 앞으로 국제화 쓰나미에 생존할까? 아니면 아예 정말로 그 지구상이 없어질까? 이런 걱정이 앞서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새로운 정부는
어떻든 한국 농업에 대해서 방향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직접을 챙기지만, 근데 육하 원칙에 의해서 이것을 챙겨야 되는데 육하 원칙이 없어요. 전략 자체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오늘 많은 프레스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좀 이런 문제를 좀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FTA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거 FTA보다도 더 무서운 호랑이, 더 무서운 사자가 이미 우리 곁에 왔어요. TPP, 그 태평양 경제 전체 자유무역 협정, 그 다음에 중국으로 한 RCEP,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현재 아시아 지역에 그냥 그 완전히 관세가 자유화됩니다. 이제는 국제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학생이 중국어하고 영어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앞으로 살 수가 없다.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은 이렇게 갔는데 한국 농업은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안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FTA 문제가 뿐만 아니라 RCEP과 TPP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농업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종합 병동에 지금 이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태풍이 이제 또 겹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 병동에서 만약 태풍까지 겹치면 이제는 한국 농업이 설까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에서 덴마크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쳤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 황민영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교육과 기술, 사람 이걸로 어떻게 하면은 타파를 했는 그 나라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한번 해본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한국 농업의 반성 이런 것은 이제 자료로 가늠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은 정부들이 한국 농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국제 경쟁력에 강화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간 거죠.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킨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약화의 일로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리고 현재 이 상황이 한국 농업의 전체 통계치를 본 사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80% 이상이 연 1,000만 원 이하의 소득 계층입니다. 농촌이. 그래서 이런 소득 계층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243개 시군 중에서 100개 시군이 지난 5년간 농업 총생산액에서 거꾸로 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시장 군수들은 다 사표를 내고 목을 매서 자살해야 돼요. 전혀 이런 어떤 것들을 자각하지 않는 이상 우리 한국 농업은 발전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년도 예산도 이렇게 많이 17조라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예산의 편성과 구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획일적이에요. 지금 5년 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10년 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구조도 바뀌지 않았고 내용도 바뀌지 않았고 좀 더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 정도의 어떤 간편, 보편 타당성의 어떤 느낌 이렇게 해서 새로운 창조 경제, 창조 농업이 실현될 수 있는 길은 없다. 이래서 저는 아까 이 덴마크에 오신 한센 박사님이 나중에 말씀하시겠지만 기술, 교육, 인력 이 세 개 분야를 가지고 새로운 농업을 디자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를 제가 나열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 농업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데 이 인력의 문제도 미래 농업인에 대한 인재 양성 이것은 없어요. 네덜란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어떤 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와게니간 대학교밖에 없어요. 대부분 직업 전문 학교가 10개가 그 나라 산업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꾸로 25개 농가대학은 있는데 직업 전문 학교는 2012년에 설립한 다산인재개발원의 한국농식품 직업 전문 학교가 유일합니다. 직업 전문 학교 558개 중에 이 한국 농식품에 대해서 유일한 이 학교 사실 30년 전에 이런 학교가 10개만 만들어졌다면 한국 농업은 달라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과감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제 농민들이 다들 한중 FTA 한다고 뭐 이렇게 저렇게 아우성입니다. 살자고 아우성이죠. 왜냐하면 연 1,000만 원 이하 소득이 80%인데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FTA를 하면 얼마로 떨어지느냐? 한 8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겠느냐 이거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비규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책임으로 돌아가도 농민이 책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국가 위정자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위정자라는 것은 농민이 좀 싫어하더라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방향과 정책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느낌이 없었다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농업을 누가 잘못했느냐 여러분은 이제 유인물에도 이제 보셨지만 너와 내가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못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그냥 살려야 되느냐 하는 것은 덴마크식으로 가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덴마크식의 농업 개혁만이 한국 농업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우리의 농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여러 이제 자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 사정입니다. 우리나라 농업 기술이 아주 이제 초보적 단계에서 조금 이제 앞서 있는데 덴마크의 농업 기술은 약 한 4단계 내지 5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차이가 약 한 3단계 정도 차이가 있어요. 3단계 정도. 그러나 농어민의 기술 수준으로 딱 그냥 비교를 하면 거의 초등학생과 그 대학생 이상의 전문가들과의 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자료로 가늠을 하고요. 그래서 생존 전략과 과제는 이 4가지를 제가 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상황 인식이나 이런 어떤 내용들을 요 지금 현재 다음 장에 이 5가지로 지금 이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농업은 글로벌 농업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경제 복지 농업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국토 창조 농업으로 가자. 그다음에 자연 사이클 농업으로 가자. 그다음에 현장 기업 농업으로 가자. 그래서 기업 농업이라는 것은 이 대규모 기업가가 들어와서 기업 농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영농조합 법인을 가지고 한 12,000개를 가지고 이것을 대형화하고 기업화를 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어떤 국토 창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발전 단계를 한번 가져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산수가 아주 그냥 아름답기 때문에 이 어떻게 보면 덴마크보다도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건강농업, 관광농업에 더 유리한 그런 것을 좀 찾아봐야 된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덴마크는 아주 그냥 몇 개 작목을 아주 집중화를 했어요. 특산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고 있는 작목이 한 500작목을 가지고 이것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덴마크식의 특산화 정책, 아주 그냥 돼지면 돼지, 이 확실하게 몇 가지의 작목을 골라서 이것은 체계화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경영자들도 우리 한국 농촌에 대해서, 농민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자, 이런 어떤 쪽으로 지금 이제 가주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번째가 우리가 한국의 농업은 청정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것을 스마트, 그 다음에 바이오 농업 쪽으로 좀 더 가자. 그래서 덴마크가 인슐린을 처음으로 지금 현재 개발해서 전 세계 시장에 인슐린의 지금 현재 약재를 거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지만 우리 바이오 산업이 하나 이렇게 모델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동 계획이라고 이렇게 몇 가지를 지금 현재 한 6가지 중에서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이 기구, 조직, 예산, 제도, 법령을 가지고는 국제화에 대응할 수가 미안하지만 없습니다. 이제는 덴마크식의 기술, 인력, 교육 이것으로 정책을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한국의 농업은 아마 쓰나미처럼 아마 몰려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선 교육입니다. 교육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직업교육을 직업전문학교, 그리고 또 농업기술센터의 평생교육기관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 기계 쪽에 완전히 재편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농업이라는 것은 국민 속에 있기 때문에
국민의 마음 속에서 농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 농업 생존은 국민의 마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언론에 오신 분들을 있는데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여기 계시는 중요한 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한국 농업은 하는 척 하지 말고 덴마크식의 그런 어떤 모델로 해서 기술, 교육,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한국 농업을 살릴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센 박사님은 국제통상 전문가이시지만 세계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농업을 어떻게 육성을 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어떤 발전 방향을 잘 제시해 줄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센 박사님이 특강을 하시기 전에 오늘 제가 먼저 덴마크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덴마크를 왜 저 사람이, 내가 덴마크의 한센 박사가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을 불러왔을까, 이렇게 아마 의아심이 많을 건데, 우리 한국 농업의 생존의 어떤 모델의 어떤 방법을 덴마크에서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여기 한센 박사님을 초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It's my first time in Korea. It's not my last time. 대단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ow can farmers cope with a more liberal world, and how can farmers become more competitive? 농민들이 국제 교역 규제 완화에 맞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I have some keywords on my agenda. 이번 의제의 키워드를 추격해 보겠습니다. First, how is trade liberalization from a Danish perspective? 덴마크의 관점에서 무역 규제 완화를 어떻게 볼 수 있을 것인가? And what are the impacts of free trade agreements? 그리고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의 영향은 무엇인가? And how is South Korea and free trade agreements? How can they cope? 그리고 대한민국과 자유 무역 협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I also talk about Dalgas, the Danish engineer who managed to increase Danish production of food. 그리고 덴마크 식품 생산성을 높인 달가스라는 기술자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And what are the key success factors for Danish farmers? 그리고 덴마크 농민 그리고 덴마크 농산업의 주요 성공 요인은 무엇이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Then I have a small case about Danish fur production. 한 예로 덴마크의 밍크 생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hey managed to be a very competitive sector without any support at all. 덴마크 밍크 산업은 전혀 보조 없이 굉장히 경쟁력을 갖춘 산업 부문이 되었습니다. Then I try to conclude how can we cope with liberalization and make farmers more competitive. 그리고 이번 강연을 국제 무역 규제 완화에 맞춰서 어떻게 농민들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지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Yes. You may ask, can South Korea learn from Denmark at all and from Danish farmers? 과연 대한민국이 덴마크의 선례로부터 배울 점이 무엇이 있을까를 궁금해하실 줄로 압니다. Yes, I hope so. Denmark is in general rather competitive within the farm business. 네, 덴마크는 굉장히 농식품업계 쪽으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나라라고 믿고 있습니다. We have rather big market shares on the world market, and we are often copied by other countries. 네,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큰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벤치마킹할 만한 모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Denmark is a part of EU and of Europe. 네, 덴마크는 EU 28개국의 일부입니다. Here we are. 여기에 위치를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Some small facts. We have 5 million Danes. 네, 덴마크에 대해서 몇 가지 수치적인 사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덴마크는 인구가 약 500만 명 정도 됩니다. About 40,000 square kilometers. 네, 4만 3천 평방킬로미터 정도의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Rather high GDP per capita. 네, 그리고 1인당 GDP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보면은 5만 US 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So in general, a rather rich country. 네, 꽤 부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Still, farmers' culture is a rather important sector in Denmark. 네, 이런 부국에서 농업은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The major products are dairy products, pork and fur skin.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유제품 그리고 돈육 그리고 이제 가죽 밍크 가죽 산업이 있겠습니다. With a rather high export orientation, about 70% of production is exported. 국내 총 생산량의 70% 이상이 외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Here are the world market shares within fur skin, grass seed. We are the biggest exporter on the world market at all. 네, 보시는 자료는 세계 거래 시장에서 덴마크의 생산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에부터 밍크, 종자, 돈육, 치즈 그리고 기타 모든 생산품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ere's a typical Danish cattle farm 네, 덴마크의 전형적인 농장입니다. with cows. 소가 있고요. They are almost all family farms. They are owned by the farmers themselves. 네, 그리고 농장은 보통 소유주가 경영을 겸하고 있습니다. It's a major part of Danish farm that they are all owned by the farmers themselves. 네, 덴마크의 거의 모든 농장은 소유주와 경영하는 사람, 농민이 동일한 인물입니다. Here's a pig farm, pig business. It's rather important also. 네, 덴마크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시 상당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돼지 농가입니다. It's really large scale industrial production. 네, 그리고 굉장히 커다란 대규모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Also fur farms. 네, 그리고 가죽 농장, 밍크 가죽 농장입니다. There's been a very fast structural development in Danish agriculture towards bigger farms, less farms, and more focused farms on one segment. 네, 덴마크의 농업은 굉장히 구조가 빨리 발달해 왔는데요. 일단 한 농장의 규모가 커졌고 그리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개별 농가의 수는 줄어들고 그리고 한 가지 부문에 집중하는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The number of dairy cow per farm has increased from 10 to now 160 cows per farm. 네, 덴마크 농장의 대형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볼 수 있는 한 예가 되겠습니다. 한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소의 숫자가 1950년대 7마리 수준에서 현재 160마리 이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o they grow year by year. 네, 그리고 매년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Pig farms, perhaps even a stronger development towards more pigs per farm. 네, 아까 보셨던 소보다 돼지 농가 같은 경우에는 한 농가가 소유하고 있는 돼지 수의 규모가 더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lso the fur farm size is increasing year by year. 네, 밍크도 마찬가지입니다. It's a way to survive, to be more competitive. 이것이 바로 살아남기 위한 그리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You can reduce costs per animal when you have an increasing size. 네, 한 농가의 크기가 커지면은 단위 생산량당 그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Farms with both pigs and cows, they are really declining now. 네, 그리고 두 가지 부분에 함께 종사하는 그리고 그러니까 양동과 소 키우는 것을 같이 하는 그런 농가의 수는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That's the share of farms with both pigs and cows. 네, 돼지와 소를 같이 키우고 있는 농가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Number of farms is declining year by year. 네, 그리고 농장이 커지면서 대신 농장의 수는 해마다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And number of herds is also declining year by year to almost zero. 그래서 이제 그 농장이 따로 키우고 있는 그런 하나의 묶음 그런 것도 굉장히 크게 금방금방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But they are big now today. 네, 지금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The agri and food industry, almost the same development. 네, sorry. The agri and food industry, 농식품 산업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and they are mostly cooperatives. They are owned by the farmers themselves. 그리고 역시 아까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것처럼 농장 경영주와 소유주가 같은 형태로 가고 있고요. Almost all dairies and meat factories, they are cooperatives. 예, 유제품 그리고 그 육류 같은 거 가공 공장도 그 농민에 의해서 직접 소유되고 경영되고 있습니다. And they are big, among the biggest in Europe. 예, 유럽에서 가장 커다란 그런 생산 그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And they're very global. They export and they invest in foreign countries.
그리고 내수 시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국제 시장을 겨냥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So again, companies are bigger, there are fewer companies, they're more concentrated, and they focus on their segments. 농장과 마찬가지로 그런 회사들도 점점 수는 줄어들고 대신 개별 회사의 크기는 커지고 그리고 굉장히 특정 분야에 집중하고 전문화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We see almost no conglomerates like here in Korea. 한국의 그런 재벌 대기업만큼 그렇게 커다란 것은 아니지만 We focus on core business. 그러니까 재벌 한국 기업이 이런 것 저런 것 많이 사업을 벌이는 것과 달리 굉장히 하나의 전문적인 분야를 집중해서 일궈 나가고 있습니다. But I guess we can learn from you in this area. 한국 이런 굉장히 다양화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배울 점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There is perhaps a small trend towards new conglomerates in Denmark.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는 약간 달리 덴마크도 다루는 품목을 또 여러 가지로 해서 회사들이 여러 다방면으로 커가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There is a clear trend towards less companies. The number of dairies and pig meat companies in Denmark, they have been declining year by year. 뭐 돈육, 유제품, 가금육 그리고 뭐 종자와 비료 같은 모든 농업 전반의 산업 분야에서 그 회사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But still, cooperatives, they are the major way of organizing the industry today. Cooperatives are the major part of the Danish industry today. 그리고 덴마크의 이런 산업 구조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Here's the market share of dairies and pork industries for cooperatives in Denmark. 유제품과 돈육 시장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So cooperatives really dominate the Danish industry. 거의 협동조합이 덴마크의 농산업을 점령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Within milk and pork. 특히 저기 나와 있는 것은 유제품과 돈육 시장입니다. Also within grass seed, cooperatives now have a major market share. 그리고 시작은 좀 늦었지만 종자에 있어서도 역시 협동조합이 굉장히 점유율을 가파르게 늘려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And feed and grain. 또 사료와 사료와 곡물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nd eggs. 그리고 달걀, 소고기 그리고 And fur trade. 밍크, 가죽 이런 것도 모두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And beef. 소고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They are all now cooperatives. 모두 협동조합 형태로 가는 추세입니다. Here are some of the companies. 보시는 로고가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덴마크의 주요 회사들입니다. Arla, a Danish dairy. Danish Crown, a Danish meat company. 좌측 상단에 보시는 것이 유제품 회사 로고이고 우측 상단에 육가공품 회사입니다. Here are the companies. It's Arla, the Danish dairy. 아까 덴마크 유제품 회사 전경입니다. Danish Crown, the 그리고 Danish. 아까 고기 파는 데이니시 크라운이라는 회사의 전경입니다. One of the biggest meat plant in the world. 육 가공에 있어서는 가장 커다란 공장이라고 하십니다. Here is Copenhagen Fur, the biggest auction house in the world. 그리고 밍크 경매 회사로서 가장 커다란 코펜하겐 퍼입니다. Our world market shares, it's a way we can show how competitive we are. 덴마크의 경쟁력은 국제 시장 점유율로 단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So within the grass seed and the mink skin, we are very competitive, a very high market share on the world market. 위에서부터 보시는 수치가 종자와 밍크입니다. 국제 시장 점유율을 통해서 얼마나 덴마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But also within the pork, cheese and ham, we have very big world market shares. 돈육 그리고 돈육 가공품, 치즈, 베이컨 그리고 가죽, 버터 이런 식으로 또 전반적인 농식품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출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o we are highly competitive in these areas. 이 분야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We have very big Danish food companies also in European scale. 그리고 유럽 쪽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Within pork and beef, we are number 2 and number 7 in Europe in size. 유럽에서 봤을 때 돼지는 아까 보셨던 데이니시 크라운이라는 회사가 업계 2위 그리고 소고기에서도 업계 7위라는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Dairy, Arla is number 2 in Europe, number 3 in feed, number 1 in grass seed, and number 1 in fur trade. 네, 종자와 밍크 트레이드에 있어서는 유럽에서 가장 커다란 회사가 각각 덴마크에 있고요. 유제품 2위 그리고 사료에서 3위의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In fact, they are the biggest in the world within grass seed and fur trade. 그리고 그 종자와 밍크 같은 경우에는 유럽 무대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1위 기업들입니다. And they are mostly cooperatives.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나왔던 그런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경영되고 있습니다. So farmers have managed to make some very big European companies. 네, 그래서 그 농민들이 협동조합통을 통해서 유럽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회사를 일궈 나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So only 0.5% of all farmers in Europe, they live in Denmark, but they have created very big companies in a European scale.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유럽적으로 커다란 회사를 가지고 있는 덴마크 농민은 사실 유럽 전체 농민 숫자적으로 보자면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적은 수의 농민으로 이렇게 경쟁력 있는 회사를 일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We have also in Denmark have experiences from trade liberalization. We've also been threatened by trade liberalization. 덴마크 역시 자유무역과 무역 규제 완화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In the 1880s, we had cheap grain import from America. 1880년대에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싼 값으로 곡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The grain prices went down very fast. 그래서 유럽의 곡물 가격이 굉장히 급강하했습니다. We could either build up import tariffs or try just to buy cheap grain on the world market. We had two options: trade barriers or accept cheap grain. 그래서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벽을 칠 것이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미국발 싼 곡물을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The farmers they changed this threat to a challenge opportunity. 그래서 이런 커다란 위기를 농민들은 기회 삼아서 잘 극복하였습니다. They would not have import tariffs, but they would open their markets and buy cheap grain on the world market. 아까의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보호 장벽을 치는 대신 시장을 개방하는 쪽을 택하였습니다. They changed from grain production to dairy and pork production. 그래서 곡물 위주의 생산에서 그러니까 낙농업 그리고 돈육 생산으로 방향을 대전환하였습니다. We couldn't compete on grain production, so we had to find new areas, and that was pork, bacon, cheese, and butter. 곡물 쪽에서는 이미 너무 가격 경쟁력을 잃고 있었기 때문에 돈육이나 유제품, 치즈 같은 가공식품으로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So we imported grain and exported butter and bacon. 그래서 곡물은 시장을 개방해서 수입을 하고 대신 유제품, 고기 이런 것들을 수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And here cooperatives were established in this period 그래서 이 시기쯤에 협동조합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to process the milk and the pig meat. 그래서 이제 그 산업의 생산 전반, 특히 유제품 가공 그리고 육 가공 같은 것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And this change, I guess, is a factor behind the Danish success these years, that they were able to choose the right thing to take this change as an opportunity to change production into animal products. 그래서 이와 같은 위기를 변화의 단초로 삼아서 올바른 결정을 하였던 것이 덴마크 농업의 현재 이와 같은 성공의 요인이라고 봅니다. Other countries, they build up import tariffs, and they are today much weaker than Denmark. 보통 관세를 붙여서 시장을 보호하는 전략을 취하는 그런 선택을 했던 국가들은 지금 현재 덴마크보다 농산업 쪽에서 약해지고 있습니다. It's a long story of being more competitive and being more globalized.
I try to show the history from the 1880s and towards today. 19세기 중반부터 이르는 그런 긴 이런 국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갈 것 같습니다. Started in the 1880s, we changed from crop to livestock production. 1870년대부터 곡물 위주의 농업에서 축산업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we also established cooperatives. 그래서 이때 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시작하였고요. They became more and more dominant, these cooperatives. 그래서 협동조합이 점점 더 시장에서 지배적인 형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We had merger waves in the 1970s where cooperatives, they merged and became bigger and bigger. 그리고 1970년대에 들어서는 협동조합들이 합병을 통해서 규모를 늘려가는 그런 시대가 있었고요. We saw more and more concentration, fewer, bigger companies. 점점 적은 수의 회사가 전문적으로 점점 커지는 그런 양상을 띄어갔던 것이 1975년 후반부터 있는 그래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And now they focus on growth and making alliances across borders. 지금은 성장과 산업 부문 간 협동 같은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The globalization also began in the 1880s. 국제화 역시 그때 1880년대부터 시작되었는데요. Starting with export of bacon and eggs and butter to UK. 그래서 일단 가까운 곳부터 인접한 영국으로 버터랑 그런 것들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Very soon the export shares were rather high, up to 80% of production was exported in this period. 국내 덴마크 안에서 생산된 총 생산량의 80%에 육박하는 양이 수출되었고요. We found new export markets, Japan, the Middle East. 그래서 영국 같은 인접 국가에서 시작했던 수출 시장을 일본과 중동 쪽으로도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Then the foreign investments began in the 70s. They began to buy companies abroad and to produce abroad. 그래서 1970년대에는 해외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So now we are in a period with global offshoring. We send labor-intensive production to Asia, to China. 지금은 그래서 생산 시설까지 그리고 모든 것을 국제적으로 많이 세계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We invest more and more abroad in foreign food industry. 해외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We have mergers across borders. 그리고 덴마크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세계 회사들과도 활발하게 합병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The other case was the liberalization beginning in the 1990s. 그리고 덴마크가 또 마주해야 했던 도전 중에 하나가 1990년대에 EU가 결성된 것입니다. Where EU started to reduce their protection, their support to farmers due to these WTO negotiations. 그래서 유러피안 연합 내에서 지원 같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가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It was more a gradual liberalization. 그래서 조금씩 더 규제 완화가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Here is what happened. That is two way to measure protection in the Western, and we see that protection really decreased in this period. Farmers' support decreased in this period. 그래서 위 그래프를 보시면 정책적으로 농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를 수치화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1985년부터 2010년까지의 그래프에서 농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For a Danish farmer, he was used to have export support when he exported outside EU. This export support declined in this period. 그래서 수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지원들도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역시 1975년 후반부터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지금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So now export support is zero in Denmark. 네, 지금은 그래서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Here is the level of support to farmers among some countries, and Korea is a bit above the average.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농가 그리고 수입 수출 같은 것에 대한 지원 수치를 나타낸 것인데요. 덴마크가 거의 0에 가깝다고 한 것과 달리 한국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평균 이상으로 높은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So farmers in Japan and in Norway, they will suffer
when we start to reduce protection. 그래서 노르웨이가 지금 그래프에서 1위가 있고 일본도 3위로 굉장히 높은 그런 지원과 보호를 받고 있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제 이 국가들의 농민들은 그 국제적으로 무역이 개방되고 규제가 완화되면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The Korean support is special. Just show here that the support is financed by the consumers and not by the taxpayers. 네, 그리고 한국이 수치상으로 아까 보신 그래프에서는 평균이 약간 위였지만 그 구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 지원이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가는가, 한국이 소비자 부담이 가장 큰 것으로, 그런 농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드는 그런 부담이 소비자가 지는 부담 비율이 한국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any countries have changed from consumer to taxpayer financing. 네, 지원이 있는 국가들도 보통 그 소비자보다 납세자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한국은 여전히 소비자 부담이 가장 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It may also be an option for Korea. 그래서 이런 지원이 부담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 그것을 소비자가 져야 하는가, 그런 것을 바꾸는 것도 한국이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A short story about the European policy for the farmers. In the 1960s, there was one major task to increase production of food and to decrease import of food. 그래서 지금 유럽 연합의 공동 농업 정책의 변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1960년대에 보면은 그 수입을 줄이고 생산을 늘리기 위한 그런 가격 지지 정책이 들어갔습니다. That was the idea after the Second World War. 세계 2차 대전 직후라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생겨난 그런 정책입니다. To be self-sufficient with the food. 그래서 이제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보호 정책으로 가격 지지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In the 1980s, we had quotas on milk. We limited production of food. 1980년대에는 생산 할당량제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제품 부문을 언급하셨습니다. We had price reductions 그러니까 가격 상한선제를 시행했습니다. to reduce the overall cost of this support. We had to reduce the cost of the support.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점점 그 지원의 규모를 줄여나가야 했습니다. We had reforms in the 1990s where we changed from market support to direct support. 그래서 이것을 갖다 1990년대부터는 지원의 형태를 좀 개혁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 가격 지지를 한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형태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의 형태, 보호의 형태를 바꿔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And now almost all sectors have been reformed. 네, 그리고 2009년 지금 거의 현대에 들어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지금 개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So now support is decoupled from production of food. Farmers become support to increase his income. 그래서 지금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지금 보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Now they want to support the environment and the rural areas. 그 환경적으로 그리고 이제 농업 그 도시 근교 같은 곳으로 점점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So within some few years, I guess that the common policy in EU is dead, more or less. 그래서 지금은 다시 국유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근시일 내에 이런 공동 농업 정책 같은 것은 아마 효력이 없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It was only a bracket in the world history.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한때 일어났던 일로 될 것입니다. Okay, Dalgas, he was a Danish engineer, and he wanted to increase production of food. He wanted to cultivate the meadows in Denmark. 보시는 자료는 이제 달가스라는 인물에 대한 건데요. 이제 덴마크의 기술자였고 황무지 개간을 통해서 생산량을 제고하고자 도모하였습니다. Denmark is a small country, and we had to utilize all land to produce food. 덴마크는 국토가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땅을 사용을 하여서 그래서 그런 생산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We had to increase the yields to be more efficient and to produce more food. It's still relevant goals for a country. 이런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출량을 늘리는 이런 것들은 현재에도 유의미한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Here are the meadows as they used to be.
이렇게 개간이 되지 않았던 곳이 지금은 경작지가 되었습니다. But now they are fields, they are grain fields 지금은 굉장히 곡식이 잘 자라고 있는 그런 경작지가 되었습니다. or potato fields. 네, 이거는 감자밭이라고 합니다. That is perhaps the impact. The share of arable land in Denmark is very high. 그래서 전체 국토 면적에서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는 국토의 비율을 보시면은 유럽 전체 그리고 한국보다 덴마크가 상당히 높은 60%에 육박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That is to some degree the result of Dalga's effort. 이런 것이 바로 달가스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Yes. Now you may say that what Dalgas wanted to do is now wrong. Now we want to go back to more meadows.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달가스가 그렇게 경작지로 계획했던 것을 다시 지금은 뭔가 이렇게 초원으로 다시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But it was more or less a mistake. 그런데 별로 좋지가 않았던 것 같아서 다시 저렇게 원래의 형태로 구불구불하게 휘어져 가는 강으로 다시 회복을 시키고 있다가 Now people prefer nature. 지금은 그래서 저렇게 인위적으로 효율성만을 따져서 짝짝 이렇게 경작을 하기 위한 땅보다 지금은 다시 자연스러운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So now we are back here. 다시 저렇게 강이 원래처럼 또 이렇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Okay, free trade agreements. Very quickly. 자유무역 협정. There are two ways to liberalize food trade. You can use the WTO and make multilateral liberalization, or you can make free trade areas.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것은 크게 WTO 같은 다자간 협상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국가 간 협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And free trade agreements are becoming more and more common. 그리고 이런 자유무역 협정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Here's the trend of a new free trade agreements. 그래서 이렇게 자유무역 협정이 어떻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지 그래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t's very complicated. 굉장히 이런 양상을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국가 간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ere's Korea, some of Korea's free trade agreements. 네, 한국이 맺고 있는 국가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What is the consequences of free trade agreements? Well, first, you reduce your trade barriers. You reduce your import tariffs. 네, 그래서 자유무역 협정의 보통 대표적인 결과가 무엇이냐? 이제 무역 장벽이 내려가겠고 그리고 수출 수입 물량이 늘어나겠습니다. So you'll increase your import and your export, and then you will focus on do what you can do best. 그리고 이제 무역을 통해서 분업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국가에서 강점인 것에 집중을 하고 And leave to others what you cannot do efficiently. 그래서 이 국가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은 수입을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국가 간 분업 같이 이루어지겠습니다. So sectors that are competitive, they will increase production. 그래서 이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문들은 더 생산량을 늘리게 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이제 점점 고사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You will have a more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You will increase the welfare of the nation. 자유무역을 통해서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문에 종사를 하게 되면은 자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가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습니다. So often consumers and taxpayers they will benefit from this free trade agreement. 그래서 자유무역을 통해서 소비자와 납세자 모두 궁극적으로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But the weak, less efficient farmers they will suffer. 하지만 경쟁력이 없는 부문이나 경쟁력이 없는 농민들은 아무래도 피해를 보게 되겠습니다. And how can you adapt to this more free trade situation? How can you cope with this liberalization? 그럼 이와 같은 효과를 내는 자유무역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And try to give the farmers more competitive power. 그리고 농민들의 경쟁력을 제고를 해야 되겠고요. They could be more efficient. 그리고 더 효율적인 형태의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They could produce with a lower cost. They could invest in innovation. 그리고 생산의 비용을 줄이고 그리고 혁신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They could utilize economies of scale, simply grow and become bigger and bigger.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크기를 늘려가는 것도 방편이 되겠습니다. Try to add more value to the products. 그리고 고부가 가치 산업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So there are a number of options to cope with this liberalization.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그 자유무역 협정에 대비하기 위한 방편으로 How competitive are farmers in Korea compared to here, Japan? 그래서 한국과 인접국 일본을 비교하면 얼마나 한국의 농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The green boxes, that's where you can compete easily with Japan. 네, 이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뭐 보리랑 쌀, 우유, 소고기 그리고 배추 같은 부분은 일본보다 조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고요. So the green areas, that's where you have a low support compared to Japan. 그래서 지금 그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재 일본보다 보호 지원을 적게 받고 있어서 자유무역 그런 환경에서 일본보다 더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여겨지는 부분입니다. Compared to US or to EU, it's a bit worse. 근데 미국이나 유럽 연합 같은 데서 보면 지금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다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ere it's all red compared to EU and US. So here you may suffer or have a challenge for the farmers. 그래서 대유럽이나 대미 자유무역 협정 같은 것에서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So what is our experience? How could Denmark cope with this liberalization? Well, first of all, we have rather high yields. We produce many kilos of grain per hectare.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유무역 협정 이런 것을 맞이해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 그 성공 요인을 짚어보자면 일단 생산 효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뭐 단위 명적당 생산량이 높고 We have a well-developed advisory service, try to teach farmers to be more efficient and try to bring knowledge from scientists to farmers. 그리고 농장 경영이나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서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자문센터가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We try to teach farmers what the market wants and try to teach scientists what the farmers need. 그래서 이제 농민들에게는 이제 시장 상황의 요구 같은 것을 굉장히 잘 알려주고 과학자들에게는 농민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기술 같은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생산과 연구 간에 굉장히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잘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We focus on value chain management, try to have efficient markets from farmers to consumers. 그래서 이제 생산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생기는 그런 가치 사슬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We want to teach all young farmers they must go to schools for 3, 4, 5 years to become a farmer.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그 4년에서 5년에 달하는 교육을 꼭 받아야 합니다. We have many family farms where farmers are the owners. It may be a benefit because it's an incentive for farmers to work hard. 그래서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그 농업 학교에서 굉장히 그 경영 마인드 같은 것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농장이 가족 농장으로 이렇게 경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게 하는 그런 동력이 되기 때문에 패밀리 팜 형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We have big farms that are efficient. 그래서 이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굉장히 단위 생산량당 비용을 낮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규모가 커지고 있고요. And farmers have established these cooperatives that are really efficient and big and competitive. 그래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협동조합들을 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Also, public control is important to control the health standards. 공공적으로 정책적으로 굉장히 수의 검역이나 뭐 그런 건강 아마 기르는 가축에 대한 것 같은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We try to improve the health quality. It's not cheap, but it is high quality products. 네, 그래서 굉장히 고품질의 그런 품질 관리가 잘 되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We do give some public support, but mostly it's a strategic support to the farmers. Is to creat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not just to give price support to the farmers.
사업을 지원하고 농업을 지지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막 가격 정책이나 보조금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프라 그리고 연구 개발 같은 곳으로 보조가 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Yes. Just finally, a small case. We have in Denmark a sector with no support at all, but it is very, very competitive. And how can a small sector without support be competitive? 직접적인 지원이 없는 아주 작은 사업 부문이었을 뿐인데 그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시피 한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의 한 예로 덴마크의 밍크 산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In fact, it is Denmark's the most competitive business today. 수십 년간 보조 지원 같은 것이 전혀 없었지만 현재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입니다. We are the world's largest producer of fur skin. 그리고 모피 생산에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생산자이고 The world's largest exporter, 수출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35% of the world market, 35 세계 거래량의 3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and the world's largest auction house. 그리고 경매 회사도 가장 큰 아까 보셨던 코펜하겐 퍼가 가장 커다란 그 밍크에 있어서 경매 회사입니다. Danish mink farm, 밍크 농장의 전경입니다. a modern mink farm here. 그리고 현대적인 시설 설비를 갖추고 있고요. Some new kids, 애기 밍크입니다. here a bit older. 좀 자랐어요. The farmers controlling 그 the animals, teenagers, different colors of the. 밍크들 서로 다른 모를 가진 밍크들이고 They sent the skin to the auction house in Copenhagen. 경매 회사로 보냅니다. Copenhagen Fur is a cooperative. 이 경매 회사도 역시 협동조합입니다. That's the auction house and the warehouse where the skins are stored. 경매 회사의 이제 물류 창고가 되겠습니다. We have 5 auction sales per year. So one week they meet all these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They come and they buy fur skin in Copenhagen. 1년에 5번 거의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런 경매에서 세계의 모든 바이어들이 와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Mostly from Asia. 아시아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Yes. We try to push innovation ahead, innovation within fur skin. 그래서 굉장히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혁신을 그 도모하고 그리고 판매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You can use skin for lamps or for furniture or for clothing. 옷이나 램프나 가구 같은 이런 모든 부분에서 모피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Hong Kong is the major export market for Danish fur skin. Hong Kong, China. 덴마크 밍크 생산의 주 그 수출 시장은 홍콩에 저렇게 굉장히 커다랗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But also Korea is a major market for us. 그리고 녹색으로 표시된 한국도 꽤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We have changed our markets. We used to export to Europe. We used to export mink skin to Europe, but now it has changed to Asia. 주로 이제 유럽 국가들로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유럽 빨간색으로 표시된 유럽 그래프는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감소했고요. 그리고 시장이 다시 아시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Today, these days, the fur market is very volatile, very turbulent. We've had a period with huge price decreases. 경매 시장에 경매 회사에서 형성되는 가격인데 보시면 굉장히 변동이 커다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But it seems now to have stabilized again. 지금은 조금 안정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What's happening is that the Western world used to be the major importer of fur skin. 보통은 서구 사회가 그 70%에 육박하는 그런 수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굉장히 시장이 작아졌고요. 이쪽은 It was Germany, Italy, and Greece. 여기서 말한 이제 웨스턴 월드라는 것은 유럽의 이제 뭐 영국과 독일과 이런 것을 비롯한 나라들인데 굉장히 시장이 유럽 국가에서는 좀 작아졌고요. They used to import raw fur skin and process fur coats and fur garments. 가공되지 않은 모피를 수입을 해서 가공품을 만들곤 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Now it's Asia, it's China and South Korea. 시장이 뭐 한국이나 중국 같은 아시아 쪽으로 급격하게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So we produce fur skin in Denmark and in Europe, and we export to China and to Korea. 생산이 캐나다나 덴마크 같은 곳에서 이루어져서 소비는 한국과 중국 같은 아시아 시장에서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ere we have a west-east trade, 네, 그래서 동서 간에 굉장히 그런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but for clothing it's completely opposite. Here we have east-west trade flows from China to Europe. 근데 가공이 덜 된 이제 가죽 같은 것은 어떻게 판매가 되는가? 그것은 이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양상이라면은 가공이 돼서 이제 완제품이 된 것은 역수출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The Danish fur cluster, we try to have policies to enhance, to strengthen these fur clusters. 덴마크 밍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관 기업들, 유관 산업들 같은 것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루어서 굉장히 잘 협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Here's the value chain from farmers to consumers.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이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까지 가기에 그 주된 부가가치 그 경로가 되겠고요. But there are many other stakeholders like schools and research and authorities. 그 외에 이제 뭐 교육기관이나 연구나 아니면 뭐 운송 쪽으로도 유관 기업들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We try to strengthen the collaboration among all these stakeholders. 네, 그래서 유관 그리고 뭐 유관된 산업들끼리 굉장히 협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모하고 있습니다. So how can Danish fur business survive and compete without support at all? 그래서 덴마크의 밍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조 지원 하나도 없이 이렇게 성공적이 될 수 있었나 보겠습니다. We try to strengthen and to organize the value chain from the farmers to the consumers and to have a strong cooperative. 그래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부가가치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도록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하였고요. We try to give free access to research and development. 그리고 연구 개발 결과 같은 것이 굉장히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 guess innovation is a major driver for the cluster. 그래서 이제 굉장히 여기서 혁신이 그 연구 개발 혁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The structure of the industry is unique. You have one big company. 그래서 이제 굉장히 산업 구조가 특이한데요. 뭐 회사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커다란 협동조합으로 단일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sector has a global approach, a global strategy, 그리고 want to export. 그리고 이제 초점을 내수 시장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수출 같은 곳으로 초점을 맞추었고요. It's very market oriented and not support oriented. 그리고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시장 원리에 입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You must focus on your market, on your consumers. 그래서 이제 뭐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시장 원리를 잘 파악을 해서 소비자들의 니즈의 그런 것을 잘 파악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And the company has really market power. It has volume. It has market power. It's also an advantage.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다란 하나의 협동조합이 굉장히 점유율을 크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They want to attract customers globally to have customers all over the world. 그래서 덴마크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소비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They want to enhance, to strengthen the quality through their breeding systems. 그리고 이제 사육 시스템을 잘 관리를 해서 계속 그 생산품의 질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We want to create this forward integration toward consumers and ask what do consumers want and try to please the consumers and develop new products according to the consumers. 소비자의 요구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그것에 바탕으로 두어서 굉장히 질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They want to have a really knowledge sharing in the cluster that all farmers they know what the neighbors do and they can learn from each other.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유관 산업들끼리 굉장히 정보 공유도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So finally, how can we cope? Well, first of all, you must try to identify what are the strengths, the weaknesses of a sector. You must know how can we describe the strengths of a sector.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런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일단 수업 분석, 특히 강점 파악을 통해서 그러니까 강점을 잘 파악해서 어떤 것을 더 돌파구로 삼아야 될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I guess teaching farmers is a major parameter, a major driver to be able to survive in a more liberal world. 그래서 무엇보다도 농민 교육이 가장 시급합니다. To learn new methods, management, and from lifestyle to business. Farming is business and not just a lifestyle. 아예 농업의 체질을 바꿔서 정말로 그냥 뭐 하나의 생활 양식이 아니고 이것이 철저하게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To
to bring up an advisory service to teach the farmers how to learn from the scientists. 그리고 자문기관도 잘 설립이 돼서 아까 덴마크와 같이 연구개발센터와 그리고 실제 생산 현장 간의 그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Try to focus your public support to investment and innovation and research, and not just give farmers a high price. 그래서 뭐 지원을 뭐 가격 지지나 가격 보호 같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연구 개발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쪽으로 방향을 전환을 해야 될 것입니다. And perhaps change from market support to direct payments. It's a way to easen the way for the farmers in a more liberal world. 네, 뭐 시장에서 뭐 가격 같은 것을 조정하는 가격 지지가 아니고, 네, 그 아까 계속 누차 말했던 것처럼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And to strengthen the food clusters is also a way to help farmers to survive. 네, 그래서 이제 그 산업들끼리 굉장히 그 클러스터화해서 의사소통 같은 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And to teach farmers to collaborate, that the collaboration among farmers will benefit all. 농민들끼리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서 그 경쟁력을 제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And you may also invent a Korean Dalgas who knows how to increase production, how to make farmers more competitive. 그래서 덴마크에 달가스가 있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는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And how to manage a vision. 그래서 이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결정적인 질문은요. 한국에서 그렇게 덕막 있는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중요한 자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I think there are four major elements in teaching farmers today. They must learn new methods, new techniques, new varieties. That's one thing. They must also learn management, how to be a director of a farm, to be manager of a farm, how to buy cheap, sell expensive, how to treat customers, how to treat suppliers, really to be a manager. And to have market knowledge, to know the market, what does the market want, what does a consumer want, and how can I produce to fit the market. And finally, I think to learn that to be a farmer is not just a lifestyle, it is business. It's a way to earn money, it's a way to live. So it is simply to be very business oriented and try to optimize day by day. So I guess these four elements, are major points in how you can teach young farmers to become a farmer. Today, if you want to buy a farm, you must go to school for 3-4 years to learn how to grow crops, how to have animals. So you must go to school for 3-4 years just to buy a farm. It is to avoid that people just buy farms for leisure. People that buy farms, they are farmers and they must have this as a job, a way to live. It is a business. So it is to avoid that people just buy a farm for leisure or for holidays. 좋은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강조를 하셨던 부분은 저희는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농부라고 하면 뭐 라이프 스타일이 농부고 뭐 슬로우 시티에서 뭐 천천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농부에 대한 거라면 지금 닥터 한센께서 강조하셨던 부분은 일단 테크놀로지,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와 그렇게 많이 개발을 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개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농업인이 지금 저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은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시장과 어떤 시장 조사를 치밀하게 하셔서 어떻게 농장을 싸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더 생산을 값 있게 고부가 가치 생산을 만들어내서 이걸 어떻게 팔까, 어떻게 소비자에게 타겟팅을 하고 어떤 식으로 팔까, 이런 전략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뭐 아무나 그렇게 농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학교를 다녀서 어떻게 뭐 가축을 사고 곡물을 사고 어떻게 팔고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비즈니스 마인드로서 접근을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nd perhaps one final thing is that we try to teach farmers to collaborate, to make farmers understand that if you collaborate, you will all win from this collaboration. If you have a cooperative, then you must work together. You must be able to organize. So this social capital, the ability to work together, to make deals, to be fair, is also a very important element. Often farmers, they are also board members. The big Danish companies with turnover of 10, $15 billion, the board, you have only farmers in the board. So farmers, they are also very important board members. They are more or less the daily management of these great food companies. So farmers must also learn how should I behave in a board in a big food company. So to learn the market, the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그 마케팅 매니지먼트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농부가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협업체와 기업의 대표가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이렇게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재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Finally, we try to say to farmer, if you are a farmer, it may be for some years of your life. It should not be a job for the full life to be a farmer. So if you fail, it's okay that you leave the farm, you find a new job in another sector. Many of my families, they have said, no, I don't want to be a farmer for my whole life. I want to find a new job in the towns. It's fair. It's not a failure to leave the farm sector. It's a choice. 사실 농부가 되어서 평생 동안 밭을 일구고 이렇게 산다라는 거가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팬시해 보이지는 않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해보시고 도전을 해보시고 이게 싫다 하면 떠나셔도 크게 문제는 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센 가족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해보다가 이거를 내가 평생 동안 하고 싶진 않아. 그렇게 해서 실패를 해서 뭐 농촌을 떠난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일단은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n case in Denmark, after they qualified as farmers, what kind of privilege are provided by Denmark government? What kind of privilege? 덴마크에서 농업인이 된다라는 것이 상당히 큰 어떤 국가로부터 굉장히 큰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Farmers would say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offer us a privilege. On the contrary, our conditions are extremely bad. That's what the farmers would say. We pay high taxes, we pay high costs, so access to capital is very limited. So farmers would say that we really suffer. The conditions for us are very poor. But I think that these elements is what we try to give the farmers, that the government should give farmers the infrastructure, access to research and development, access to innovation, access to capital, and try to control the food safety, and try to invest in the business. The government should not give farmers a high price on the products. It shouldn't give the farmers a permanent support, but try to focus on the more strategic elements, the long-term benefits for the farmers. For example, research and development. So you give the farmers more indirect support on the long term. 뭔가 직접적으로 뭐 큰 돈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혜택을 당장 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혜택을 크게 받는 것은 없고요. 사실상 정부에서는 어떻게 뭐 이노베이션을 하던가 어떻게 R&D를 다른 기관들과 하던지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조사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그러니까 장기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사와 연구와 또 그 덴마크 농업인들이 어떻게 미래에 좀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협력을 해준다고 합니다. 한국의 치즈라든지 요거트라든지 가공 수준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그 축산 가공식품의 고부가 가치화를 이렇게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그런 어떤 기능성을 좀 추구를 해보고 싶은데요. 덴마크의 경우에는 이런 어떤 그 넥스 스텝으로서의 어떤 그 축산 가공식품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지금 전개를 해 나가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Good question. But there are several trends, developments, and waves. I guess the new wave is that you don't buy food, but you buy meals. A Danish housewife, she may be working 8 hours a day. She will not have time to cook herself. So now we more and more buy ready meals. We go to restaurants. We buy food at canteens. We have takeaway. We more or less copy the US lifestyle, to be honest. That we demand food service. We eat out of our home. So you can hardly, as a young man, woman, cook yourself because you simply want to buy ready meals, to buy food service, to buy takeaway. Only at the weekend you may use time to cook yourself. But the trend is very clear. You go from buying food to buy ready meals. And I think that this trend will continue. We more or less copy from the US. In the US, 50% of all meals are acquired outside the house. They buy, they have this dining out. So it's more and more important now to dine out than to cook yourself. And of course, when people they work more and more, there's no time for their own home cooking. So I guess this trend will continue from US to Europe and to Asia sooner or later. 덴마크 같은 경우에 미국처럼 라이프스타일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미국의 라이프스타일이라고 하면 사실 저희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 지금 뭐 부모님과 함께 사시지 않는 한 이렇게 혼자 사시는 학생들 밖에서 거의 다 주로 사 드시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뭐 덴마크도 마찬가지로 주중에는 거의 본인이 식사를 해서 사 먹을 식사를 만들어서 먹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주로 밖에 나서 사서 먹거나 뭐 이렇게 주로 외식을 하거나 사서 그냥 밖에서 간단하게 먹는 음식들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그래서 뭐 주말에만 가끔씩 뭐 만들어 먹는 정도인데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지금 점점 더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나가서 사 먹는 음식들 이미 가공된 밥을 대용할 수 있는 그런 푸드가 지금 덴마크에서는 좀 본격적으로 더 개발이 되고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Food trends in Denmark. One is more and more organic food. One is you demand more food service, more processed food. One is healthy food. One is diet. One is eating out. And one is functional food. That means food that can prevent you from being ill. Food that is more or less medicine. It's both medicine and food in one time. I guess that is 6 major trends. 주력하고 있는 그런 가공 상품들이 우리나라 한국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올게닉 푸드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그냥 그런 올가닉 푸드라든지 그다음에 기능성 건강식 식품, 그다음에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살을 무조건 많이 빼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그렇게 건강과 웰빙을 생각하는 그런 기능성 건강 식품들과 올가닉 식품들에 굉장히 치중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